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를 맡게 된 그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전현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그 어텐션 트랜스포머의 등장과 제너레이티브 AI의 동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 예정인데요. 우선 저는 커리어를 SK 주식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 디벨롭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쯤에 그 AWS로 옮기게 돼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를 일하고 있고요. 예전에 저도 그 전자공학과에서 머신러닝을 전공을 했는데, 요즘 머신러닝에 대한 인식이 그때와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딥러닝이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 CNN이 한번 등장하고 나서,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마켓을 한번 확 뒤집어 놓고 나서, GPT라고 하는 모델이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트랜스포머 기반인데, 이 어텐션 트랜스포머랑 이제 GPT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게 되는, 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여기 존경하는 기계공학과 교수님들과 이제 박사님들께서 많이들 보고 계시고 발표도 하신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라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머신러닝이나 AI에 대한 로보틱스에 대한 동향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최신 동향을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시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전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너레이티브 AI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이해해야 할 조금은 중요한 기술적인 배경이 좀 있다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트랜스포머 모델의 동작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1시간 남짓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모델이, 우리 오늘 주제인 Generative AI, 그 다음에 챗봇이겠죠. Generative 텍스트 모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트랜스포머는 요즘 딥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저희가 오늘 파운데이셔널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GPT 모델들을 LLM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기 전에 실제로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시퀀스 프로블럼을 풀려면 RNN이라고 하게 되는 모델이나 GRU 또는 LSTM 같은 경우를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이 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시퀀셜한 타임 시리즈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블럼들을 푸는 문제를 압도적으로 처리 양이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구글의 버트나 오픈AI GPT 같은 유명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모델 같은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션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됐었던 Attention is all you need이라는 논문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전에 미리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려면 우선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직관적인 이해를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공상과학 소설을 쓸 수 있는 재미있는 텍스트 생성 모델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서 제가 인풋으로 넣었었던 프롬프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개발자의 시놉시스를 재미있게 해서 100단어로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긴 소설을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챗 GPT 써보셨던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참고로 이건, 제가 이렇게 써서 만든 게 아니라, GPT-4 모델이죠. 오픈AI 모델이 실제로 생성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픈AI에 있는 웹 콘솔을 이용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API 모드,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서머라이즈를 시켜봤어요. 그래서 인풋을 집어넣고, 프롬프트에다가 저 위에 있는 생성되어 있는 100단어에 대한 소설을 이용을 해서 저걸 서머라이즈 해줘라고 했더니 동일한 그 다빈치 모델인데,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develop time fight alien code to save humanity라고 하게 되는 이런 압축되어 있는 문장으로도 다시 잘 만든단 말이죠. 이게 하나의 모델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문장에 대한 생성 모델을 보자면 텍스트를 단어 단위로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된 단어와 관련된 단어를 참조하거나 주목하는 어텐션이라고 하는 능력을 여기서는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 있었던 문장 인식기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지, 뭐 워드 투 벡터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백프로포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그레디언트 학습 과정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RNN이나 그 LSTM이나 GLU 같은 경우는 그 윈도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수록 그 앞에서 있었던 과거에 대한 그 정보들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메모리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르게 아키텍처 모델에 대한 구조적인 좀 단점인데요. 이거는 RNN이나 LSTM에 대한 이런 구조적인 단점 같은 경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맨 밑에 있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텐션 기반의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메모리에 담을 수 있는 큰 용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긴 참조 범위를 다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요즘에 나오게 되는 그 초거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그 학습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단어들을 학습을 하게 되냐면 그래픽 카드의 메모리가 충분하게 계산 자원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어텐션 메커니즘이 참조할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가 무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텍스트 사이즈가 해당되어 있는 그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전체 맥락을 다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계 번역기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타내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실제로 트랜스포머 모델 아키텍처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그 번역기 말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대화형 챗봇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시에서는 입력 텍스트가 Hi, how are you? 라고 하게 되는 4개의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conversational 챗봇 트랜스포머 모델이 출력하게 되는 건 I am fine이라고 하게 되는 간단한 이제 응답이겠죠. 저렇게 생성하는 모델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인코더는 입력 시퀀스에 해당되는 입력이 모든 이제 학습에 대한 사전 정보를 포함하는 뭐 추상적인 연속적인 표현으로 매핑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EOS 같은 경우는 end of sentence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 end of sentence 태그를 만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 softmax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확률 분모값이 가장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문장을 계속 제너레이션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입력 단계에서 그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계는 입력을 단어의 인베딩 레이어에 피드하는 겁니다. 단어 인베딩 레이어는 각 단어에 학습된 그 벡터의 표현을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룩업 테이블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한 인베딩 벡터로 상수화된 값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상수화된 벡터로 되어 있는 값들이 실제로는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에 대한 벡터의 값들이지 실제 위치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뒤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경우는 단어 인베딩의 크기로 512 차원을 사용을 했어요. 채널로. 그래서 각 단어는 512개의 값으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뭐 예시를 들면서 설명드릴 내용으로 보자면 센텐스는 하나고요. 그다음에 워드는 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디멘셔널 D 모델이라고 하는 건 512개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하이라고 하는 숫자가 0.1, 0.54, 0.29라고 하는 값들은 실제로
이 단어가 전체 문장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 문맥을 고려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진짜 맞는지, 뭐 0.1이 맞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입력 시퀀스의 단어들이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되는 기본적인 정통적인 RNN이랑 좀 다르게 단어들을 독립적으로 이제 계산해서 처리하게 돼요. 실제로는 그, 그, 벡터에 대한 내적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마는데, 이게 모델에 대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단어들의 순서 정보 같은 경우는 동케어합니다.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어텐션 이제 모델을 썼던 구글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각 단어의 위치 정보를 어떤 단어의 임베딩 벡터에 추가함으로써 모델이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POS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I가 실제로는 그 모델에 대한 디멘션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지션 엔코딩에서는 각 위치에 대해서 유니크한 벡터를 이제 생성하게 되고, 그때 여기서 논문에 나와 있는 건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벡터가 아까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hi, how are you라고 하게 되는 값이 이제 토큰 값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로 홀수 단계에서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벡터를 생성하고, 짝수 시간 단계에서는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생성된 벡터들을 원래 있었던 하이라고 했었던 아까 세 개짜리 임베딩 벡터에다가 더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단어 간의 관계만 가지고 있었던 그 벡터 값에다가 위치 정보를 그냥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90도의 위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홀수 짝수로 바뀌게 되면서 이 각각에 대한 벡터 값들이 실제로는 그 단어에 대해서 위치 정보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 굉장히 간단한 컨셉추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인코더 레이어를 여기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의 역할은 전체 시퀀스에 대한 학습된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연속적인 표현으로 입력 시퀀스를 매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력할 수 있는 밑에 있는 게 포지셔널 인풋 엠베딩 되어 있는 벡터들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인코더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차원은 똑같이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두 개 모델 주위에는 여기에 보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피드 포워드라고 하게 되는 그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 학습 간단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화살표가 왼쪽으로 그렇게 꺾어지게 되는 거, 여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해서 스킵 커넥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레디언트가 학습될 때 그레디언트 값이 작아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학습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값들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자 해서 그냥 강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주고 정교화시키는 겁니다.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집단 지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델에 입력된 각 단어를 어떤 단어들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U라고 하는 단어가 how랑 R랑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진 단어들은 대부분 질문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셀프 어텐션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면은 QKV라고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쿼리, 키, 밸류라고 하게 되는 세 가지 벡터로 세퍼레이트 됩니다. 이제 쿼리 같은 경우는 현재 포커스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포지셔널 인풋 임베딩에 대한 예를 들자면 하이가 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키 같은 경우는 hi, how are you? 이 전체에 대한 단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있는 키 값은 쿼리에 대한 매칭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value 같은 경우도 키와 같아요. 그래서 모든 단어, hi, how are you에 대한 벡터로 이렇게 세 개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value는 그 단어에 주목했을 때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텐션 함수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간단한 QKV에 대한 저렇게 곱셈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곱셈을 거쳐서 닷 프로덕트 매트릭스 계산이에요. 단순하게 벡터 내적 스코어 매트릭스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스코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개의 단어가 들어왔고, K의 트랜스포즈가 들어오게 되면 4 곱하기 4짜리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How are you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어는 다음 단계에서 다른 단어들에 대한 그 점수를 갖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포커스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텐션 값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쿼리가 실제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디텍션했었던 하이가 쿼리가 됐을 때, how가 쿼리가 됐을 때, are가 쿼리가 됐을 때, you가 쿼리가 됐을 때에 대해서 키에 매핑되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까는 우리 코사인 사인 함수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 값을 해당되어 있는 인베딩 벡터에다 그냥 더해줬잖아요. 그거를 여기다가 닷 프로덕트 해가지고선 웨이트 값으로 나타냈을 때, 벡터에 대한 내적이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A랑 B랑 그 닷 프로덕트 하면 13이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에 A랑 C랑 각각의 다른 위치에 있는 정보다 비슷하게 다음 나와야 될 단어의 문맥이 좀 멀리 떨어져 있겠다 싶으면 8이라고 작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비슷한, A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B가 그 다음 나올 단어의 확률로서 사용이 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쿼리랑 키에 대한 차원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져서 축소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DK라고 하는 값인데, 이게 논문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실제로 DK가 커질수록 내적의 값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짧게 심플하게 하고 끝내버렸는데, 이게 닷 프로덕트 값은 쿼리와 키에 대한 차원의 수가 커지게 되면 중간에서 계산하게 되는, 만약에 단어가 굉장히 무한하게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운데이셔널 모델에서 이 센텐스 값들에 대한 내적 값을 구하기 위해서 더하기 곱하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값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스코어 값이. 이 내적 스코어 값이 커지게 된 값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를 시키면 소프트맥스 함수도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그때 이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통과할 때 이 값이 커지게 되면은 저 편미분 값이 되게 작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은 그레디언트를 가지게 되면 백프로페게이션에서 실제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모델에 대한 그 디멘저널이 커지면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그 논문 쓸 때 실제로는 그냥 개발하다가 그냥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헤더 값을 8로 해줬기 때문에 64의 제곱 루트 씌우면 8쯤 해가지고 나눠볼까? 이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덧 프로덕트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걸 방지하고 모델의 학습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적 값이 커지게 되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소프트맥스 함수의 출력이 굉장히 큰 값 하나에 치우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저 스케일드 스코어 값이 실제로 우리가 내가 그 지금 보고 포커싱하고 있는 단어와 다른 단어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한 숫자의 점수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우 큰 값에 치우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해당되어 있는 그 단어에서 딱 답정너식으로 그냥 정보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정보는 이 소프트맥스 값 생각해 보시면 0하고 1 사이에 이런 값으로 이제 처리가 될 텐데, 이게 제곱구문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모델이 여러 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고 실제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를 시키게 되면 값이 굉장히 디프레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 치우치지 않고 다른 정보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는 어떤 답정너식의 그런 모델에 대한 학습이 문장이 굉장히 많아질수록 이게 오버피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맞게 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게 되는 이쪽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텐션에 대한 가중치를 다시 여기 밸류 벡터에다가 다시 곱합니다. 그래서 밸류라고 하게 되는 게 실제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문장 전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앞에서는 쿼리에 해당되는 하이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값에 하이 how are you에 해당되는 그 셀프 어텐션에 대한 웨이티드에 대한 그 내적 매트릭스 값이랑,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입력했었던 자기 자신이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벡터 매트릭스를 저렇게 그냥 곱해버리게 되면은 아웃풋 같은 경우가 출력 벡터를 얻는데 그 높은 소프트맥스 점수가 모델이 더 중요하다고 학습한 단어의 값을 유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점수가 낮은 단어들은 이제 이것들은 이제 관련이 적은 단어구나, 나랑 상관없는 단어라구나 하고 묻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이거를 하나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8개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쿼리 키 밸류를 그 8개, n개의 벡터로 분할한 다음에 셀프 어텐션을 다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각각 독립적으로 어텐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헤드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각 헤드는 출력 벡터를 생성하고 이거를 다시 벡터로 연결하는 마지막에 대한 그 fully connected 여기 선형 계층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각 헤드는 서로 다른 것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뭐 값을 뭐 이렇게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한 번만 통과를 시켜서 이 문장에 대한 단어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이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8번,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모델 디멘저널이 커지면 더 큰 값이겠죠. 굉장히 많은 값들을 여러 면모를 본 다음에 그 값에 대한 어텐션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하고 그 단어의 시퀀스가 그 다른 단어에 대해 어떻게 어텐션을 하는지 집중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인코딩된 출력 벡터를 생성하는 게 트랜스포머 네트워크 모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그 멀티헤드 어텐션의 그 출력 벡터가 원래 입력에 다시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이게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실제 이게 다시 레이어에 대한 그 노멀라이제이션을 다시 통과를 하게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규화된 이 그 레지듀얼 값은 이제 실제로는 그 포인트 와이즈라고 하게 되는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 앞쪽으로 추가돼서 처리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보게 되면 안쪽 페이퍼에서는 렐로 활성화 함수를 받는 몇 개의 선형 계층, 일단 뭐 이렇게 여기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위에서 정교화되게 되는 그림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네트워크 훈련을 하는데 이제 효율적으로 안정화되게 실제로 훈련 시간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만 움직이게 되는, 바이오스가 되는, 조금 움직였었던 그 모델의 벡터 값들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습이 조금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날 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 다음 단어, 비슷한 단어들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한 표현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습 시간이 좀 빨라지는 걸 향상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디코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디코더 역할은 실제로 텍스트에 대한 시퀀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는 인코더랑 유사한 서브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멀티 헤드 어텐션이 2개가 있고, 가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특징이 있는데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디코더는 인코더와 조금 유사한 서브 레이어를 갖고 있는데 똑같다. 어텐션 QKV 똑같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서브 레이어 후에 있는 레지듀얼 레귤라이제이션 그 값도 포함하게 되어 있고 조금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에는 여기 리니어의 소프트맥스 값으로 이게 분류기처럼 동작을 합니다. 내가 학습했었던 문장에 대한 모든 인벤딩 벡터 값들을 쫙 펼쳐놓고 지금 내가 포커싱하고 있는 단어 다음에 나오게 될 확률 값을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기로 처리해요. 10,000개의 인베딩 벡터가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에 나올 확률 값을 딱 봤을 때 그 가장 높은 값을 이제 이게 그냥 분류기로 처리를 하게 해준 거죠, 실시간으로. 그래서 여기 위치 인베딩 값인데 여기 첫 번째 다중 이게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에 입력된 그 디코더에 대한 어텐션 점수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 인코딩 레이어랑 비슷하게. 근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동작해요. 첫 번째 있는 셀프 어텐션에서는 여기 마스크라고 하게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토큰에 의존하지 않고 이렇게 MA라고 하게 되는 그 어텐션 점수를 다시 계산해 본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Hi, how are you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스타트 오브 센텐스라고 시작해가지고, Hi, how are you? 하고 했으면 그 다음에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가 학습했었던 프롬프트를 보면 I가 나올 것 같아요. I라고 하게 되는 값이 나왔는데, I am fine이라고 하는 걸 학습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그런데 거기 그 값에 대해서 셀프 어텐션을 하면은 그 내가 학습했었던 내용을 답을 그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가 학습했었던 그 문장 그대로밖에 안 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 조금 마스크라고 하게 되는 값으로 여기 마이너스 인피니티라고 하는 루커헤드 마스크로 그냥 더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M 다음에 fine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값을 그냥 다 그냥 여기 못 보게 만들어요. 실제로 이 멀티 어텐션에서.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미래 단어에 대한 어텐션 점수를 계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유연하게 문장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학습시켰던 문장 말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말 잘하는 학생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코더 쪽에서. 그래서 미래 토큰은 디코더가 참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루커헤드 마스크를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되어 있고, 이제 이게 소프트맥스 계산 전에 추가돼서 점수를 다시 스케일링 한 다음에 적용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값을 채워주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계산을 할 때 저 미래 값들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때 0으로 다 채워지게 돼요. 패딩이 다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내적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미래 값은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모델한테 해당 단어에 지금 집중하지 말고 미래 단어에 대해서 네가 그 답을 보고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찾아서 한번 분류기에다가 답을 내다오라고 하는 값으로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그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넘어가고, 이게 실제로는, 쿼리 키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인코딩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파이널,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레이어 출력은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분류기로 동작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선형 레이어를 통과하고 되고 클래스 수만큼 크기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개에 해당되는 단어에 대해서 10,00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분류기 출력은 10,000개의 크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류기의 출력은 그 다음으로 소프트맥스에 대한 레이어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확률 점수를 계산한 다음에 가장 높은 확률의 점수의 인덱스를 갖고 오게 되면 그게 우리가 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론하게 될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트랜스포머 디코더 모델이 있고 앞에서 넘어오게 되는 그 인코딩 레이어에서는 좀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요. Hi, how are you라고 되는 게 들어왔을 때 스타트 오브 센텐스가 딱 들어오고 스타트 오브 센텐스가 같이 들어와서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나올 단어를 저런 문장이 들어왔을 때는 I가 가까운 데 있어요 라고 I를 뱉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Hi, how are you라고 하게 되는 값이랑 스타트 오브 센텐스 I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단어는 Hi, how are you, I?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M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M이라고 그 다음에 리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 am이라고 하는 거랑 Hi, how are you랑 같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fine이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그냥 하나씩 리턴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EOS, End of Sentence가 나왔으면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단어를 참조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효과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챗GPT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리턴되는 거를 하나하나 문장에 대해서 단어 토큰 별로, 그러니까 띄어쓰기 단어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국어로 띄어쓰기 기준 토큰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그 하나의 단어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저는 그냥 그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데서 장난친 줄 알았는데 이걸 읽어보고 나니까 내가 다 말할 수 있는 단어로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그 파싱할 수도 있겠구나, 리스폰스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거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으로 그냥 저기 어텐션 QKV에다가 집어넣어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Hi, how are you라고 하게 되는 저 앞에 있는 그 스코어 매트릭스에다가 I am fine이라고 하게 되는 K 트랜스포즈를 구한 다음에 소프트맥스 값에 대한 그
디멘저널 디케이로 다시 서프레션 시킨 다음에 나온 우리가 웨이트 디스코어를 I am fine이라고 하게 되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벡터를 밸류 값을 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EOS가 나오겠죠. 그렇게 돼서 이게 모델한테 다음 단어에 집중하지 말라는 신호도 전달하게 되고, 이게 어텐션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고, 어떻게 보면은 벡터 내적이기 때문에 위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함수로 그냥 거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인베딩 벡터, 오트 벡터에다가 그냥 더해준 것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파워풀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여기 어텐션에 대해서 뭐 개념적으로 간단하게 되게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설명해 준 거를 저도 소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쿼리 값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이 인베딩 벡터를 배치할 위치를 학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제로 GPT 같은 경우는. 그래서 쿼리 트랜스포머가 들어왔을 때 저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 값을 다시 정렬해가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에 대한 값들만, 벡터 값들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올 단어들이 저렇게 저 파란색 주변에 있는 키값들로 처리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LLM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 요즘 나오는 이런 그 초거대 모델들이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저런 벡터로, 그러니까 단어를 학습시키는데 인베딩 벡터에다가 위치 정보 더해주고 거기다가 레지듀얼 값으로 베니싱 그레디언트 처리하고 이런 값을 처리를 했어요. 굉장히 심플하고, 근데 들어오는 값이 워드 값이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CNN에서 사용하게 되는 엠리스트 뭐 이런 거 분류기를 많이 쓰잖아요. 엠리스트 값들도 처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1, 2, 3, 4, 5, 6, 7, 8에 대한 분류기니까 분류기로 동작할 수 있는 모든 값들은 또 여기다가 쓸 수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요즘에 굉장히 핫합니다. 예전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나와가지고 이미지 쪽에 오브젝트 딕션이나 뭐 이런 거 다 판에 갈아엎은 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어텐션에 대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요즘에 나오는 파운데이셔널 모델은 뭔데? 라고 했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놓은 것들을 이 파운데이셔널 모델, 초거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학습되는 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적이라는 연산을 적용했을 뿐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게 이게 장점이었고, 그 다음에 단어에 대한 관계도 파악해서 숫자로 이제 셀프 어텐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인코딩, 디코딩 어텐션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답정너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학습했던 대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값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들어오는 언어에 대한 학습 모델이 굉장히 센텐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휘가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판도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게 되는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라고 하는 게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이런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텍스트 센텐스 크리에이션 모델이나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이 같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나올 단어들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동작할지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다음 나올 단어를 유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을 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빠가 이제 말을 시켰는데 서원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이가 서원이 밥 먹었어요. 서원이 맛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단어를 많이 알려주면 알려줄수록 더 원활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델처럼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실제로 어텐션 같은 경우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NLP 쪽에서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텍스트를 제외한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벡터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그분이 예시를 들어주셨던 건데, 인베딩 벡터에 대해서 저렇게 엠리스트를 표현을 하게 되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 값들에 대해 어떤 하나의 오브젝트 값에 대한 벡터가 있을 테고, 그게 메타스토어 데이터로 처리가 될 거예요. 메타스토어 데이터에 대해서 위치 정보만 가지고 집어넣어 준 다음에 그걸 분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류기 값들도 기존에 있었던 어떤 CNN에 대한 엣지 정보만 가지고 어떤 피처 포인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피처 포인트들을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분류했던 것처럼 얘는 아예 위치 정보로 그냥 미리 다 분류해서 학습할 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 뭐 연구 커뮤니티나 뭐 스타트업이나 기존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회사들이 자연어 처리에 대한 요즘에 파운데이셔널 모델에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보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실제로 이런 LLM 가지고 어떤 뭐 실제 자기네 그 프로덕션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저희 쪽 회사에 이제 오퍼를 주시거나 이제 콜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장에 대한 자동 완성이나 텍스트 투 텍스트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텍스트 투 임베딩이라고 하게 되는 그런 문서에 대한 색인 과정으로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베딩 벡터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 문서 자체가 오브젝트가 뒤에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은 실제 쿼리 스트링이 검색기로 동작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됐을 때 나오게 되는 오브젝트를 빨리 찾아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값으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파운데이셔널 모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자이언어 프롬프트 기반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는 다중 모델, 멀티 모델이겠죠.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기반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가 그런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그 트랜스포머가 사용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뭐, 여기는 지금 오늘 저희가 말을 해야 되는 이런 NLP 쪽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미지 생성. 이게 실제로는 이게 슈퍼 레졸루션이잖아요. 인페이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트랜스포머가 실제로 이미지 투 이미지 변환 모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됐습니다. 굉장히 걔네 비해서 훨씬 깔끔하고 정교하게 이미지를 만들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NLP에서 뭘까요? 라고 한다라고 봤을 때,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고객들의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레이블링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수집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선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을 하나하나 각각으로 처리를 했어야 됐고요. 트랜스포머 모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버트를 이용을 한 센텐스 감정 분석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감정 분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델을 하나하나 서빙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 아니라 멀티 카테고리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각각의 어떤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토픽에 대한 대분류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모델도 따로 만들게 돼야 됐고, 이런 이제 트레디셔널 모델에 대한 스타일이 있었다면, 파운데이셔널 모델, 그 GPT 모델에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 들어간 이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서 하나의 저런 텍스트 제너레이션이나 서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 문장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뽑아내는 거겠죠. 그 다음에 Q&A, 그다음에 챗봇이나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굉장히 크게 랩서입니다.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고 GPU에 대한 메모리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윈도우 사이즈가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어떤 모델들이 나오냐면, 예전에는 텐서 코어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하기 필요한 코어의 클럭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면, 요즘 나오는 모델들은 어떠냐면 메모리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그래서 뭐 주력이 하게 되는 게 뭐 당연히 A100이겠지만 그 밑에 있는 A10G 같은 경우는 훨씬 더 V100이라고 하게 되는 3, 4년 전에 있는 모델보다 느리지만 메모리 값이 24GB 메모리가로 굉장히 많이 붙어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이런 파운데이셔널 NLP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시장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장점만 있을까요?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게 됐는데 장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챌린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값들에 대해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트랜스포머 모델의 장점과 발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장밋빛 미래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정보 간의, 그러니까 이게 단어 문맥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계를 파악하면서 출력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이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고 학습할 때도 문장을 그냥 막 미친 듯이 때려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모델의 학습량도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는 도전 과제 하나 증명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학습을 할지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들을 실제로 어떻게 서빙할지, 띄울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직면하게 됐습니다. 로컬에서는 실제로 이런 모델들을 띄울 수 없는 것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이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이런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병렬 처리 학습도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스피드라고 하게 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최적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로 파이토치에서 사용하게 되는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 패러럴이라고 하게 되는 클래스랑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는 논문에서 이제 제로라고 하게 되는 것과 함께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세 가지에 대한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최적화 상태에 대한 파티셔닝이라고 해서요. 스테이트 파티셔닝이라고 하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레디언트 파티셔닝,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실제 모델에서 업데이트되는 파라미터 파티셔닝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로 그 데이터 패러럴리즘이라고 하게 되는데 스파이 값이 실제로는 모델의 매개변수 크기에 대한 값을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K 값은 실제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메모리 배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ND 값은 데이터 패러럴리즘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스파이 값이 7.5 빌리언이라고 하게 되면 75억 개에 대한 모델 크기를 가지고 있고 64개로 병렬 처리를 하는 그 ADAM 최적화를 사용한 프리시즌 훈련을 기반으로 한 10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첫 번째는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학습할 때 데이터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굉장히 자연어 처리 모델이 커졌는데 예를 들어서 V100이 한 대에 16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16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모델 파라미터 코에피션트를 그대로 로드하게 되면은 이 모델 로드할 수 있는 게 모델의 크기가 분명히 파라미터 크기가 10기가를 안 넘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자마자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날까를 봤더니 이게 모델에 대해서 그 내가 반영해야 될 값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델의 데이터들을 이제 스레드 값으로 여러 개로 분리해 같이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자고 하면은 그 GPU에 대한 메모리 값을 굉장히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러고자 하니 모델에 대한 학습 값이 이런 하드웨어에 대한 발전 속도보다 훨씬 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실제로는 그 데이터에 대한 파티셔닝으로 해서 4배 정도 메모리를 리덕션 할 수 있는 과정을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파티셔닝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학습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겠죠. 그때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 메모리 리덕션을 하는 저런 처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파라미터 파티셔닝이라고 해가지고선 이제 병렬 처리해 놓은 다음에 학습하는 과정을 막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백프로포게이션 할 때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자기에 대한 파라미터만 가지고 올라가면 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통신, 그러니까 TCP/IP를 사용을 하게 되겠죠. 아니면 그 SLI를 이용을 한 링크를 사용하게 됐다든지 이게 실제로는 이게 통신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논문에서는 만약에 뭐 400기 이상의 GPU가 있다라고 해도 선형적으로 학습 속도를 보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병렬 처리 그 클러스터 학습이 요즘에 굉장히 메모리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 모델들을 위해서 많이들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저희 AWS에서 사용하게 되는 EC2 인스턴스인데 그거에 대해 중에서 G5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A10G라고 하게 되는 모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4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작은 타이니한 그 인스턴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인퍼런스라고 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엄청나게 큰 모델이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로 띄우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게 블룸이라고 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제 좀 파운데이션 파라미터가 176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뜨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에서는 뜨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 우리는 프레딕션 한 번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모델에 대해서 인퍼런스 하기 위해서 그 서빙 API 하나 띄우는데도 GPU 여러 개를 써가지고 한 모델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만약에 작은 그 GPU를 사용을 해가지고선 추론을 하게 됐을 때 고려돼야 될 점이 레이턴시라든지 스루풋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느릴 수도 있겠죠. GPU가 여러 개가 독립적으로 따로 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모델 하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풀 수 있었던 그런 것들도 이제 세이지메이커라고 하게 되는 아마존의 그 대규모 모델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딥러닝 컨테이너라고 하게 되는 게 있는데, 프로세스로 각각이 뜨게 되고, 그 과정을 이용을 해가지고선 추론을 쉽게 분산 처리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이 굉장히 많이 커졌기 때문에, 파인 튜닝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모델을 좀 더 미세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LLM 같은 경우는 계산되는 리소스 자체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룸 같은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했을 때 파인 튜닝만 한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A164대에 그죠? A100 한 100대에 64기가 메모리를 갖고 있는 A100이어야 되고 그게 병렬 처리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실제로 모델 파라미터는 플로팅 16비트로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셋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10,00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FAQ 뭐 이런 거 우리가 올리고 싶은데 이거 동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파인 튜닝 하자니 애매한 거죠. 그럴 때에는 이런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기법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모델에서 히든 레이어에서 실제로 처리되지 않고 그 모델에서 성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라미터들만 몇 퍼센트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것만 튜닝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델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굉장히 작은 그 델타 H라고 하게 되는 작은 파라미터들만 학습을 해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델의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PEFT라고 하게 되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PEFT 중에서 유명한 로라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내부에서 그 인터널로 이제 데모 발표를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블룸의 7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이제 모델이 있어요. 이게 허깅페이스, AWS와 허깅페이스는 기술력이 맞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에서 그대로 로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드 그래서 블룸 그 LLM 7 있냐면 A100 100대에 64기가 메모리 갖고 있는 걸로 학습을 했습니다. 그 16비트 플로팅으로 어떻게 학습을 시켰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A10G라고 하게 되는 24기가 메모리 가지고 있는 단일 그래픽 카드에서 학습을 한번 시켜보기로 한 거예요. 그냥 한번 샘플로 한 10만 개짜리를 사용을 했었고 10만 개짜리를 이용을 해서 로라, 그 PEFT 학습을 시킨 거죠.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파라미터만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한 100대 정도 되는 그 A100이 필요한 그 사전 모델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파인 튜닝 할 때 이 PEFT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그래픽 카드 한 장으로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요약기에 대해서 우리 사전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파인 튜닝 할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파인 튜닝 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파인 튜닝 한다라고 해도 꼭 이렇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값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 이 제너레이티브 AI 모델이라고 하게 되는 이 뭐 LLM도 비슷하고 트랜스포머 모델이겠지만 내가 학습했었던 단어에 대한 그 위치 정보에 내가 그 단어를 그냥 리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처럼 대답하는 게 아니라 임베딩 벡터, 위치 벡터 바로 옆에 있는 단어를 그냥 바로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해 주는 걸 리턴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은 내가 잘 모르는 건데도 정확하게 내가 학습하지 않은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디코더에서 내 미래에 해당돼서 학습했었던 문장에 대한 다음 토큰을 이제 그냥 마스킹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루시에이션이라고 하게 되는 게 나오게 됩니다. 헛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GPT, 오픈 AI GPT 모델이 헛소리 한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런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FAQ 모델이나 아니면 특별한 걸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모르는 걸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이렇게 레그라고 하게 되는 걸 사용하게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제로는 검색 증강 이제 모델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펑션을 만들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있는 NoSQL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우리가 상품 정보, 이벤트 정보 3개월만 쓸 정보가 있는데, 그 3개월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모델을 재학습시키고 싶진 않은 거죠. 그런다라고 했을 때 프로덕트 정보는 저기 NoSQL에서 꺼내 가져오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유저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파운데이셔널 모델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모델 아니면 커스텀 모델 굉장히 똑똑한 애한테 저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져온 상태에서 두 개의 커넥션 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다음에 에이지 값이랑 프로덕트 값을 제이슨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저렇게 센텐스로 크리에이셔널 이메일 텍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 이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메일로 실제로 디어 현상전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 원하고자 하는 티셔츠가 여기 있어요 라고 실제로 만들어주게 되는, 이렇게 검색 증강형 모델로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FAQ 같은 아까 그런 문장들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인 튜닝도 필요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특정 이벤트, 지금과 같은 어떤 3개월만 사용하고 이 이벤트가 확 바뀌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나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얘한테 실제로 일을 시킬 때, 이제 이 언어 모델한테 일을 시킬 때 이 문장이나 텍스트 뭉치를 보고 커퍼스를 보고 그거대로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대신 일을 시키는 겁니다. 개발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언어 모델에서는 저런 할루시에이션을 처리하기 위해서 레그로 네가 모르는 단어나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지 않는 단어는 대답하지 마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공식적인 디폴트 모델로 윤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센텐스 모델 중에서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모델에 대한 리턴 값이 저렇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할루시에이션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실제로 이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요즘에 최근에는 컨트롤렛이라고 하게 되는 값으로 미세 조정으로 내가 모델에 대한 만드는 크리에이션을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게 되면 왼쪽 같이 스테이블 디퓨전에 대한 모델 아키텍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붙냐면은 제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게 붙어요. 그 제로 컨볼루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컨볼루션이 실제로 어떤 신호에 대해서 신호에 대한 적분값이잖아요. 적분값인데 적분에서 나오는 포인트 스프레드 펑션 컨볼루셔널 마스크 값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웨이티드 썸이 1이어야 되는데 빵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는 실루엣만 남기고 다 지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낫게 됩니다. 원래는 이미지가 다 지워지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로 그레디언트 학습에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정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엣지 필터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하는 중간의 과정을 집어넣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모델처럼 내가 스케치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줘놓고 그 상태에서 캐니 엣지 필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선은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델에서 원래는 이 스케치 모델 말고 여러 뒤에 배경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피처 포인트들이 이렇게 지금 사인펜처럼 나올 겁니다. 그 모델에서 이제 실제로 트랜스포머 모델한테 텍스트 입력으로 알파벳 A라고 하게 되는 걸 줘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한 달 전인가 쯤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코딩 스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초등학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실제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선 그림 그려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근데 저 위에 있는 거는 저희 딸이 그린 거고, 밑에 있는 건 저희 아들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아들이 그린 그림도, 이런 이 픽스되어 있는 모델에 대한 그 엣지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할 때도 저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이고, 저거는 친구면서, 잘생긴 남자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델에 대한 저작권들이 어느 정도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렇게 컨트롤 레이시라고 하게 되는 게 저런 스테이블 디퓨전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선은 다시 돌아와서 레그라고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세이지메이커를 이용을 한 방법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챗봇 랭체인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런 아까 레그를 이용을 한 방법들 중에서 나오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픈 서치라고 하게 되는 거는 실제로 엘라스틱 서치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스트림릿이라고 하게 되는 웹 UI 어플리케이션이겠죠. 분석가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런 걸 실제로 쿼리를 이용해서 제공을 하게 되고,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게 되는 서비스를 통해서 람다가 호출하게 되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호출해서 사용자에 대한 질문을 임베딩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 서치에다가 집어넣을 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제이슨 형식으로 그냥 스트링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아까 모델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임베딩 벡터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존 오픈 서치에다가 집어넣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벡터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벡터 값으로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에 초거대 이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게 될 수 있겠죠. 이걸 꺼내오고 그 임베딩 되어 있는 방식 그대로 그 모델에서 저 임베딩 처리되어 있는 LLM에다가 같이 합쳐가지고 이 텍스트에 대한 마이그레이션을 리턴해주게 되는 이런 방법도 진행을 되고 있다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킨드라라고 하게 되는 이런 데이터를 대신에 저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어요. 그래서 API에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웹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챗GPT 4.0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PDF 플러그인 깔게 되면은 PDF에 URI 정보만 집어넣으면 이 논문에 대해서 좀 해석해줘라고 하게 되면 그 URI에서 그 정보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논문에 대한 내용을 그냥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실제로 대신 검색을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킨드라 같은 경우에다가 인덱스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크롤링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 앱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고, 킨드라에서 인덱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URI 정보 밑에 있는 아스타에 해당되는 그 하위에 있는 것들은 다 크롤링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검색되어 있는 그 텍스트 정보가 굉장히 콜스하게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 모델을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어서 랭귀지 모델이 다듬어서 리턴하게 주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런 캔드라를 이용을 한 레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랭체인을 이용을 하게 돼서 성능을 높이게 되는 것들이 요즘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해서 뭐 모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요? 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실제로 가지고 있는 모델을 한번 띄워보고 인컨텍스트 러닝이라고 부르죠. 위에다가 토픽이라고 하게 되는 값을 equal 하고 된 다음에 이렇게 센텐스 만들어서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한 줄로 이제 리턴하게 되는 그런 방식에 대한 프롬프트 인컨텍스트 러닝을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레그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으로 Q&A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큐멘테이션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꼭 이 정보는 3개월 동안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정되어 있는 정보 고유값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만큼은 코퍼스를 꼭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파인 튜닝 기법 중에서 PEFT를 사용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인스트럭션 튜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레디하자.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 하나 만듭시다라고 하게 돼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실제로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파운데이셔널 모델이 이제 제공이 될 거라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트랜스포머와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베드락이라고 하게 되는 게 이제 아마존에서 만든 그 젠 AI 그 LLM이고요. 이거는 실제로 서버리스 기반으로 제공이 됩니다. 실제로 API로 제공이 될 거고 그 상태에서 파운데이셔널 모델을 이제 AWS 어카운트 내에서 개인화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그 방식이라든지 어떤 파이프라인,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배포를 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유저가 UI에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그냥 로그인 해가지고서 내가 단순하게 보고서를 쓰겠다에 대한 이런 그 모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덕션 환경에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컴퓨팅 파워에 대한 플랫폼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때에 AWS 클라우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 그 솔루션들이랑 인테그레이션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에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판도를 바꿨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빨리빨리 출시를 하려고 하는 모델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서 시장이 정말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모델들을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AI 21랩이라고 하게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안트로픽이라고 하게 되는 회사, 그 다음에 스테이블 AI,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 이런 것들과 이제 아마존이랑 기술 협약을 맺고 있어요. 그쪽에 해당되는 모델들을 실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는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베드락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적 그 서버리스 솔루션으로 인패키징 되어 있지만 그 모델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 있어요. 타이탄 텍스트 모델이나 인베딩 모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딩 검색에 사용되는 거고 타이탄 텍스트는 텍스트 크리에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쪽 AI21 그다음에 안트로픽 그다음에 스테이블 AI에서 만들게 되는 저 파운데이션 모델들도 모델 수합을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타이탄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제공할 건데, 텍스트에 대한 서머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텍스트 크리에이션, 요 모델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런,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모델에 대한 트랜스포머 예와, 그 다음에 텍스트 크리에이션 모델에 대한 예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고 쓰셔야지 이 모델을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시장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모델에 대한 윤리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기본적인 오픈소스에 대한 그 모델을 폴리글롯 같은 거 요즘에 그 한국어들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이용해가지고선 텍스트 크리에이션 모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로 사용자가 입력해서 부적절한 내용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욕설을 시키라고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다가 시킬 수도 있고 되게 적대적으로 말을 하라고 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해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부적절한 내용이나 발언이나 욕설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 모델은 자동적으로 필터링 처리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깅페이스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보이는데 모델에 대한 레지스트리 값이죠. 프리트레인드 소타 모델들이 다 저쪽에 있는 모델 레지스트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우리 AWS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시아라고 하게 되는 그 인스턴스 값들이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GPU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인스턴스들인데요. 이게 허깅페이스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이랑 파인 튜닝 해가지고 훨씬 더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낮은 지연 시간을 보이기 위한 라이브러리 패키징 값들을 허깅페이스에서 제공을 하고, 트랜스포머즈라고 하게 되는 그 패키지 라이브러리에서 개발이 잘 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버가 된 것 같지만, 우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답변을 늦은 시간이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저희가 1시간,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긴 한데요. 저희가 또 오늘 궁금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조금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을 올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병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AI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에 비해 차별화된 점. 우선은 아마존 앱 서비스는 1위 클라우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AI 모델을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이 자기 로컬에서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이나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이게 실제로 프로덕션 환경, 상용 환경에 올라가거나 유기적으로 동작을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어플리케이션, 이게 실제로는 어떤 웹 서비스에서 사용될 수도 있고 어떤 배치 프로그램으로서 동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다라고 했을 때 AWS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PI 방식으로도 적용이 되고 서버리스 방식으로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서비스에서도 다 인테그레이션 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까 블로그에서 보여드렸던 레그 모델 그대로 만들기도 쉬우실 거예요. 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드실 수 있고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허깅 페이스에서 올라온 모델을 임의로 선택해서 베드락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는 실제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하고요. 어떻게 이 모델들을 사용하고자 할 수 있냐면 이미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점프스타트라고 하는 점프스타트라고 하게 되는 서비스로 이미 제공이 되고 있어요. 허깅 페이스에서 소타 모델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그냥 버튼으로 그냥 바로 트랜스포머즈라고 하게 되는 클래스 그 로더에 바로 로드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들 있죠. 그런 모델들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 인스턴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어떤 그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거기서 그 트랜스포머 모델스 한 다음에 그 해당되어 있는 모델 로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베드락에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뭐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베드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서비스 API 인스턴스랑 우리가 세이지메이커 그 엔드포인트에서 띄운 우리 오픈소스에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LLM을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모델을 병렬로 띄워놓은 다음에 레그를 개발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셀프 어텐션 구조에서도 위크가 있을까요? 아직 깨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논문 발표하신 분들이 오만방자하게도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해서 19년도에 발표하셨는데요. 아직 4년 지났는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위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죠. 왜냐하면은 데이터들이 적게 되면 프리트레인드 모델로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가 셀프 어텐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토크나이징 되는 벡터들이 없으면 모델의 성능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뭐 라마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용하고 요즘에 폴리글롯이라고 하는 모델도 실제로 파라미터 값들이 얼만큼 들어갔냐면 한국어 모델들은 17조였나요? 1.7조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 학습 모델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성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좋은 곳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존경하는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이 많이 계신 곳에서 발표해서 저도 기분이 좋고요. 네, 다음에도 또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주제로 또 정은상 프로님 저희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여기서 웨비 비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